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아마 일본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판결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할 만큼 정말 유례없는 충격의 사건이죠. 게다가 또 장편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실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까지 그래서 더 긴장되네요.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겨울 일본 여행하면 삿포로가 떠오릅니다. 삿포로는 북해도라고 불리는 홋카이도에 있는데 그곳의 여행객이라면 꼭 방문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키노죠. 여긴 일본의 3대 환락가로 꼽힙니다. 다른 곳은 도쿄의 신주쿠, 후쿠오카의 나카스가 있어요. 환락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러 주점과 레스토랑, 노래방, 나이트클럽이 밀집되어 있어요. 대낮에는 분위기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관광객이 오가는 반면 밤이 되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 화려한 네온사인 켜지고 흥이 넘치는 곳이 되죠. 한국의 홍대나 이태원처럼 스스키노는 밤문화를 체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러던 2023년 7월 1일 밤 10시 50분, 스스키노에 있는 한 러브 호텔에 남녀 한 쌍이 입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202호 방키를 받고 함께 그곳으로 향했죠. 이내 방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정막이 감돌았는데요. 그때로부터 약 3시간 반이 지난 새벽 2시, 갑자기 프론트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넘어 여성이 속삭여요. 202호인데요. 저는 먼저 퇴실할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7월 1일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보통 체크아웃은 11시, 12시 이때쯤이죠. 그런데 오후 3시가 지나도록 202호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직원이 여태껏 이제 나가셔야 한다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어요. 결국 직원은 202호로 올라갔고 똑똑 손님 체크아웃 시간 지났어요. 근데 이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직원이 마스터키를 꺼내서 방문을 열게 되죠.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무슨 냄새지? 그 냄새는 살짝 열린 욕실 문틈에서 나는 듯합니다. 직원이 다가가 문을 여는데 순간 비명을 질러요. 거기엔 머리가 없는 남성의 시신만 덩그러니 욕조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끔찍한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 안은 너무도 말끔합니다. 목을 잘라냈는데도 피해자 혈흔은 오직 시신이 있던 욕실 주변에서만 나왔고요. 다른 곳에서는 흔적이 거의 없었죠. 침대 시트도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고 그 어디서도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증거가 현장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방에 함께 묵고 있었던 여성이 있죠. 경찰이 의지할 건 CCTV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출입구와 인근 골목에 여러 개의 CCTV가 존재했어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함께 왔던 여자가 긴 금발머리에 검정색 페도라를 쓰고 흰색 가디건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새벽 2시에 그녀가 홀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찍혀 있고요. 그런데 퇴실 당시 그녀에게는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 호텔에 들어올 때는 흰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나갈 때는 검은색 가디건으로 갈아입었더라고요. 게다가 입실 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큰 가방을 등에 메고 캐리어를 끈 채 호텔을 나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북쪽 출구를 통해서 나갔어요. 아니 또 그러다 6분 후에 다시 호텔 쪽으로 오더니 이번에는 남쪽 출구 쪽으로 걸어가서 이내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이거 혹시 동선에 혼선을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수상한 정황과 함께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그녀가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한편 부검 결과는 출혈성 쇼크였습니다. 몸 여러 곳에 찔린 상처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목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폐에 크게 찔리면서 치명상을 입고 엄청난 출혈이 발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요. 앞서 발견 당시에 피해자의 목이 절단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 부분이 아주 정교하게 잘려져 있더라고요.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 즉 범인이 특수한 흉기를 가져와서 썼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이 호텔에 오기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도구를 미리 챙겨왔다라는 뜻이 되는데, 실제로 그 CCTV 속 여성은요, 들어올 때부터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안에 살인 도구가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했죠. 이렇듯 범죄 방식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더 큰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정작 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요, 모자와 마스크로 인해서 얼굴이 거의 찍혀 있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죽은 이의 핸드폰, 지갑, 그 외 소지품이 몽땅 사라졌고 또 머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범인은 이 피해자 신원을 절대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누군지 밝혀지면 자기도 금방 드러날 테니까요.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데 또 여기에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의 상태로 봐서 둘 사이에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경찰은 실종신고 데이터베이스 열어서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나마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흉부 수술로 생긴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종자들과 대조를 시작한 거죠. 또 이게 생각보다 크고 뚜렷한 흉터라서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틀간 데이터베이스 다 뒤져도 매치되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실종 신고가 접수됐죠. 삿포로에서 약 35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던 62세 남성 A씨가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A씨 가족들에 따르면 7월 1일 오후에 그가 스스키노로 향했는데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대요. 7월 1일이요? 그날은 호텔에서 그 사건이 있던 날인데 경찰은 즉각 A씨 아내에게 시신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머리는 없지만 체형과 또 흉부의 상처라도 좀 봐달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온 아내는 네, 제 남편 맞아요. 시신을 보더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A씨의 지인들을 탐문하면서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해요. 동시에 호텔 CCTV 영상을 역추적해서 이 피해자와 범인이 어디서 만났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이 피해자 A씨가요, 호텔에 오기 전 클럽을 갔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찍힌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A씨의 은밀한 취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보시는 이 사진은 클럽에서 누군가와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A씨 모습입니다. 그런데 60대 중년 남성인 걸 감안해도 이 A씨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요. 배를 드러낸 채 반짝거리는 은색 짧은 탑을 입고 있고 단발에 가발을 쓰고 빨간 손톱에 귀걸이까지. 자세히 보시면 화장도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A씨가 여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일본에서는요. 남성이 취미로 여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일명 오카마라고 부르는데 자기들끼리 동호회도 만들고 또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면서 당당하게 취미를 즐기고 있죠. 그래서 경찰은 스스키노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장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딱히 원한이 있다거나 의심이 갈 만한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잘 모이는 그 거리로 나가서 한 명 한 명 탐문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 남성이 경찰에게 은밀히 다가왔죠. 그 A씨 그 사람이요. 사실 꽤 유명해요. 아마 다들 알걸요? 토모찡?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 문제가 좀 많아요. 이러는 겁니다.
남성에 따르면 그가 A씨와 처음 만난 곳은 혼욕 온천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평범한 온천은 아니었는데요. 이성의 몸을 몰래 감상하는 걸 즐기는 그러니까 소위 관음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즐기는 노출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찾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 취향을 가진 두 그룹이 뒤섞여서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피해자 A씨는 관음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람이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대요. 이후에 그는 몇몇의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고 또 그러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일부 클럽에서는 그 사람 출입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클럽에 못 들어간다,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건 분명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A씨에 대해서 파헤쳐온 경찰은 드디어 범행 당일의 행적을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사건 당일인 7월 1일, A씨가 여장을 한 채 카이쿠마 클럽을 찾게 됩니다. 여기가요, 주로 40대에서 60대 그 버블 세대를 겨냥한 곳인데 마치 한국에서도 밤사, 밤과 음악 사이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 시절의 노래를 막 틀어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특히나 여장 남자나 약간 복고풍, 특이한 의상을 입은 그 개성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그날 A씨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이 클럽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밤 10시였어요. 클럽에서 나온 A씨가 CCTV 기록에 따르면요, 사거리에서 용의자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곧장 러브 호텔로 이동했죠.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랜덤으로 길에서 만난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봤을 때 사전에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걸 본 경찰은 처음에는 그 A씨의 독특한 취향 덕분에 그 용의자 역시 체구가 작은 여장 남자가 아닐까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본에서의 러브 호텔은요, 동성 간의 입시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의자가 여장 남자였다면 이 두 사람이 다 남자니까 입실 거부를 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그들은 러브호텔로 같이 들어갔고 3시간 반 후에 여성이 혼자 호텔에서 나온 뒤 자취를 감춘 상황.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 스스키노 거리의 모든 CCTV를 수집했어요. 그걸 다 들여다보는 것도 며칠이 걸렸죠. 그러다 드디어 지하철역에서 그녀를 포착해요. 한두 정거장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더니 내렸는데 잠시 후에 그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은색 차량에 올라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된 거예요. 차량 번호도 찾았고요. 게다가 운전석에서 웬 중년 남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도와서 캐리어를 차에 실어줬고요. 바로 경찰이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결과 소유주는 59세의 정신과 의사 타무라 오사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 용의자 여성을 태운 차가 스스키노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삿포로 시내의 주택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주택이 뭔가 알아보니까 그곳은 바로 타무라 가족의 집이었죠. 그렇다면 이 여성 누구예요? 일단 가족 구성원을 좀 봤더니 이 집에는 29살 된 딸 타무라 루나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즉각 경찰은 루나의 인상착의와 그 CCTV 속 여성을 비교해요. 그랬더니 얼굴은 모르지만 체형이 유사한 겁니다. 혹시 루나 이 여자가 범인인가? 경찰이 강하게 그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자택을 수색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피해자 A씨와 루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독한 악연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23년 5월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열린 댄스 이벤트를 통해서 둘이 서로 알게 됐고 친분을 쌓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29살과 60대 이제 남성이잖아요.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어떻게 친해졌는지 이걸 좀 살펴보면 원래 루나는 가족 이외의 사람에겐 상당히 적대적인 편입니다. 남자한텐 더 그랬고요. 근데 첫 만남 당시에 A씨는 여장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루나는 첫 만남에서 그를 여자라고 착각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루나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A씨를 만나고 경계를 좀 풀고 나이를 넘어서 친구, 지인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다 6월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요. 어느 날 A씨가 루나, 나랑 함께 어디 가볼래? 거기 되게 재밌는 곳이야. 라면서 루나를 러브호텔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죠. 사실 이 60대 남성 A씨는요,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어요. 관음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러브호텔에서 욕정도 풀고 거기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남겨두기까지 했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루나가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딸이 이제 A씨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신고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씨가 그 약속을 어겨요. 계속 루나한테 연락하고 심지어 야, 너 내 손에 그 영상 있는 거 알지? 이걸 빌미로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갔죠.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그렇다면 혹시 이 루나네 타무라 가족 모두가 성폭행에 대한 복수로 범행을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찾아낸 루나의 메모장에 잘못된 놈에게 당했다, 내가 끝낸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더 복잡합니다. 그간 타무라 가족들이 어떤 관계였냐 이걸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원한 범죄로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일단 루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루나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야 루나, 너 옷 되게 비싸 보인다, 이런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연 루나가 격분하더니 품에서 칼을 꺼내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를 학교에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너 그런 말 하면 내가 찌른다? 이게 초등학생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녀의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주변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요. 결국 중학생 때는요, 아예 학교 그냥 잘 안 나갔대요. 그러다가 18살이 되던 해부터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부모한테 저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의 모습, 저는요, 루나의 친언니 신시아예요. 이런 말을 해요. 새로운 인격을 언급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상의 살인마 남자친구 이름이 제프 더 킬러래요. 이 제프 더 킬러가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믿는 듯 합니다. 네, 이거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조현병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오사무 씨의 직업이 정신과 의사였다고요. 그 또한 딸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요. 이게 좀 보면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또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합니다. 이건 한국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아버지조차 딸에게 정신과 기록이 남을 걸 걱정했는지 집에서만 자기가 직접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 제한적이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으면 딸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또한 남편의 결정에 동의했고요. 그런데요, 이 딸의 상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또 거기에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새 이 부모님도 하는 수 없이 딸에게 맞춰주기 시작했죠. 어떻게 맞춰줬냐? 어느 날 딸이 그 상상 속 남자친구, 자기를 지켜준다는 살인마 제프 더 킬러랑 결혼을 하겠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결혼해. 이러면서 결혼식뿐만 아니라 피로연까지 열어줍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딸의 요구가 갈수록 기괴해지더니 아버지한테는 기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머니는 노예 취급하고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는 노예 계약까지 쓰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게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부모는 우리 딸은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묵인하고 계속 맞춰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심지어 그게 한두 해도 아니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관계가 고착되었죠. 루나는 어느덧 완전히 이 집에서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사무도 답답하잖아요. 아예 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딸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고 정신병원 입원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죠. 일본에서는요, 정신과 입원을 하려면 자의 입원과 비자의 입원이 있어요. 자의 입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동의를 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비자의 입원은 환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데 루나가 절대로 자기 발로 입원할 일은 없고 또 타의 위험성 이것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정신병원 입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딸의 기괴하고 억지스러운 부탁을 들어주면서 폭주라도 막자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대응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딸의 망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6월 말입니다. 루나가 부모님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A씨와 다시 만나서 저희는 SM 플레이를 할 거예요. 아니, 딸을 성폭행한 그 60대 남성인데 뭘 해 지금? 이걸 받아들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딸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수 없는 아버지가 결국에는 A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발 내 딸과 만나지 말라. 부탁한다. 간곡히 사정했죠. 딸에게도 물론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으니까 부부는 결국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냥 간섭하지 않기로 해요. 물론 이건 현재 법정에서의 이 부부의 진술입니다. 정말 그랬는지 그 사실 여부는 미지수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 SM 플레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SM 플레이가 서로 이렇게 주종 관계를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건데 어쨌든 루나가 그때 필요하다면서 좀 부모한테 사달라고 부탁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칼과 로프, 톱에 금발의 가발까지 12개의 물품입니다. 이걸 부모가 구입해다 줬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딸을 스스키노 거리까지 태워다 줬고 또 다시 데려오기도 했고요. 정말 이거 들으면서도 여러분 황당하시죠?
어쨌든 그렇게 데려다 준 딸 루나가 A씨를 만나러 이제 가는데 사실 이때 딸의 진짜 목적은 SM 플레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루나는 미리 약속한 대로 A씨를 만나서 러브 호텔로 향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A씨에게 먼저 샤워를 하라고 권했죠. 하지만 그가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루나는 가방에서 챙겨온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룰루랄라 샤워를 하는 A씨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 그대로 칼을 몇 번 꽂아 넣습니다. 이게 루나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살인을 다 하고 루나가 이번에는 톱을 꺼내서 피해자의 목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머리만 주워서 가방에 넣고는 피 묻은 옷 갈아입고 유유히 방을 빠져나온 거예요. 애초에 살인이 욕실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방이 멀끔했던 겁니다. 이후에 루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버지를 만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오사무 씨가 못 보던 가방과 딸의 옷이 달라진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 가방 뭐냐? 라고 묻는데 루나가 이렇게 답했죠. 주웠어. 그리고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해서 루나가 아주 담담히 그 가방을 열어 보입니다. A씨의 머리를 꺼내요. 그러면서 머리를 주웠다고. 여기에 기겁한 아버지는 그제서야 범행이 벌어진 걸 눈치챕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을까요? 도저히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머니도 딸의 범행을 묵인합니다. 그렇게 그냥 며칠이 흘러가게 돼요. 자, 집안 분위기가 묘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루나의 이상 행동은 더 심해져 갑니다. 아니 세상에나 그 잘 나온 머리에서 A씨의 혀와 눈알을 뽑더니 유리병에 막 담가둬요. 무슨 트로피처럼요. 뿐만 아니라 그 잘린 머리를 가지고 막 혼자 이래저래 노는 영상을 부모님한테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또 이 기괴한 요구를 부모는 그냥 말없이 들어줬습니다. 영상 다 찍어준 거죠. 어쩌면 지난 몇 년간 딸이 저지르는 이 미친 짓들에 그냥 적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딸에 대한 과보호가 죄를 묵인하는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한편 이 루나를 용의자로 두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드디어 타무라 가족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하게 돼요. 그러자 A씨의 잘린 머리가 버젓이 욕실에서 발견됩니다. 즉각 현장에서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괴 혐의로 루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사무, 어머니 히로코가 모두 체포되었죠. 일본에서 일가족이 동시에 체포된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결도 또 쉽게 흘러가질 않아요. 2024년 3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도 거의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동안 이 세 사람에 대한 정신감정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황당하게도 루나를 포함해서 이 가족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딸이 살인을 저지른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우리는 공범이 아니야 라는 주장이에요. 살인을 진짜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이요 아직도 일본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 SM 플레이 물품 샀을 때 정말 부모는 딸이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 하고 있다고 해도 말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SM 플레이 하는데 누가 톱을 사요?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쟁점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집 욕실에서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명백해요. 왜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죠? 또 왜 현장에 데려다 줬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건에 일조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사무 씨는 우리는 딸에게 거역할 수 없었다
라는 믿기 힘든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루나는 어떤 입장일까요? 루나는요, 잡혀온 이후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녀의 핸드폰에서 A씨의 머리를 가지고 노는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죄는 명백해졌죠. 하지만 그녀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지금 2024년 12월 현재까지도 7번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판결은 쉽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와, 오늘 사건 정말 대박인데, 일명 스즈키노 호텔 머리 절단 사건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기괴한 사건 중 하나다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니, 살짝 키워드만 살펴봐도 정상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정신과 의사의 딸이지만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범인, 여장이 취미이고 성폭행 범인 피해자, 딸을 주인님 모시듯 키워온 부모의 또 이 딸 본인의 잔혹한 살해와 시신 처리 방식까지 뭐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도 와, 이게 정말 실화냐, 다른 세상 이야기 아니냐, 어떻게 소설보다 더 잔혹하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죠. 현재까지도 검찰과 변호사 측은 팽배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잔혹성과 또 범인의 계획성을 근거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어요. 반면에 변호사 측은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이다, 정신 상태를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타무라 가족은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에 적합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유족들에게 사죄를 하긴 했는데요. 정작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결코 밝은 앞날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